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단군 왕검의 국가통치법, 홍범 사상이라는 주제로 양재학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계 개천 문화 대축제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한사랑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맡은 시간이 40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군 왕검의 국가통치법, 홍범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36년 전에 홍범 사상의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었어요. 원래는 백두산 호랑이를 그리려고 홍범 사상을 연구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36년 전에 석사 논문은 고양이를 그린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쓸 때만 하더라도 석사 논문을 쓸 때만 하더라도 환단고기와 단군 조선에 대해서는 전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 홍범 사상에 대한 깊이가 또 넓이가 그다지 깊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홍범 사상을 고찰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끄러기 짝이 없습니다. 단지 서경에 나타난 기자의 언서를 가지고 홍범 사상을 겉피부만을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작년에 단군 왕검의 국가통치법이라고 하는 홍범 사상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군 왕검이 실제 했었다라고 하는 환단고기의 원형 정신과 더불어 그리고 하도와 낙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연구 결과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결과 그 책의 내용은 백두산 호랑이는 아니어도 백두산 근처에 사는 표범 정도는 됐겠다 싶다는 것이 제 조그마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같이 제 책에서 쓴 홍범 사상은 어떻게 유래가 됐고 주역과 문왕이 지었다는 주역과 기자가 지었다라는 홍범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문왕과 무왕과 기자는 어떠한 정치적 사상적 갈등을 빚었는가, 그리고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의 패배자가 아니라 진리의 승리자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한 가지는 홍범과 천부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저도 분명히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전공하는 정역을 지은 김일부 선생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의 논리에는 숫자 1과 3의 논리가 지금도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홍범과 한민족의 삼수 논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홍범하면은 홍범도 장군이 떠오릅니다. 올 광복절날 홍범도 장군이 머나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홍범도의 홍범은 제가 봐서는 홍범 사상을 염두에 두고 돌아가는 것은 그림도자죠. 돌아가는 것은 홍범을 하나의 도표로 그려놨다라고 하는, 압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또 도에는 그런 그림이라는 의미 위에도 홍범과 낙서를 결합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범은 적어도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한국 사람들의 피에 그대로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의 저 한번 얼굴을 보시죠. 참 남들은 호의호식하려고 하는데도 홍범도 장군은 민족의 독립을 해서 애쓰였던 위대한 장군이시죠. 다음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홍범 사상이 얼마만큼 동아시아 문명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요? 자,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범은 저는 석사 논문을 쓸 때도 환단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요. 제가 근무하는 상생문화연구소에 근무하면서 환단고기를 보고 나서야 진실로 홍범 사상의 원형은 우리 한민족의 그 환국과 배달국과 단군조선의 이념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이 자금성에 있는 궁궐에 있는 글입니다. 황건유국이라 하는 말이 홍범 구지의 5번째 범주에는 황극을 가리킬 때 하는 황건유국이란 말이 그대로 자금성,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겠는가라 하는 이념을 황건유국이라 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건국수라는 말도요, 황제의 위치에 계신 분이 어떻게 백성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이 현판에다 써놓은 글입니다. 다음 글을 볼까요? 윤집골증이라는 겁니다. 동양 철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중용이죠. 윤집골증,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황극 사상의 황극과 같은 의미죠. 중용이죠. 자, 그런데요,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우리 역사라고 한다면은 식민지 역사뿐이 생각이 안 나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봉기어 조선이라고 하는 기자를 조선의 봉에 따라가는, 봉에 따라가는 것은 기자는 조선의 식민지 총독으로 부임했었다라고 하는 중국 측의 기록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사는 식민지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도 배웠고 지금도 제 머리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8조 군법을 백성들을 교한 스승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서경에 있는 홍범 사상을 보고서는 이 홍범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어떻게 이념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대인들의 어떤 그 고뇌가 듬뿍 담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일제의 식민지 사관은 기자가 가장 먼저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단고기를 보게 되면은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문왕에 의해서 패배를 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패배하지 않았었다는 것이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역사학계는 환단고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사학자들은 식민사관에 의해 쓰여진 역사가 송두리째 무너지면은 자신들의 입지마저 흔들리기 때문에 환단고기를 부정하게 이릅니다. 자, 저도 지금 학계에 종사하지만은 학계에도 정치가들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상권을 잡는 게 최고의 관건이고요. 군인들은 군권을 잡아야 하고
학문에 종사하면서도 학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에서도 학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득불 기자가 또 단군조선이 실체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단고개를 부정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의식을 깨 부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치열한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사 간의 꼭대기에는 이 기자가 존재합니다. 자, 환단고기에 보면 우리 한민족의 불의의 세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천부경, 삼미신고, 홍범구지입니다. 자, 천부경의 핵심은 81자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삼미신고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하도입니다. 그리고 단군왕금의 국가통치법인 홍범구지는 낙서가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천부경을 보니까요, 일적십거, 생칠팔구, 용변, 부동변 이런 수학 방정식을 보게 되면 하도를 밑바탕으로 81자로 이루어진 자연의 변화를 얘기하는 낙서가 겉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부경 연구할 때는 하도 낙서의 시각으로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역과 홍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요. 홍범은 서경에 보면은 하늘이 우에게 내려준 것을 기자가 무왕에게 부연 설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홍범의 유래는 동양 우주관의 핵심인 낙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경에는 낙서의 출현만 나오고 홍수 관련 내지는 주역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반면에 주역에는 홍범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날까요? 제가 보건대 홍범하고 주역은 현행에 서경에 나오는 홍범하고 문왕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정치적 갈등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홍범과 주역이 같은 갈래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렇게 나뉜 까닭은 아마도 은말주초의 정치적, 사상적 혼돈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범 사상의 실체를 알려면은 주역보다는 오히려 환단고기 쪽으로 연관을 시켜서 연구하는 것이 제대로 맥을 잡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그 서경에 보면은 옛날 곤이 홍수대책을 세울 때 오에게 어긋나게 한 결과 천재께서 홍범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더 혼란해졌고 그 결과 곤이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타납니다. 반면에 우는 오행법칙에 순응하여 치수사업을 성공했기 때문에 하늘이 홍범구주를 내려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경을 보면은 우임금하고 기자하고는 연관이 되지만 단군조선하고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5년 전에 쓰던 제 석사 논문은 약간 어떤 50%의 수준에 머물렀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역 해설에는 하출도 낙출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수에서 환단고개는 하수가 아니라 송화경이라고 나와 있고요. 송화경에서 하도가 나오고
낙서가 나왔다는 말만 있고 주역에는 우회되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경에서 말하는 우임금과 홍범구주의 직접적 연결 논리는 주역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마도 주역을 지은 문왕은 순수 중국민족이기 때문에 동유민족이 세웠다라고 하는 상나라의 은나라의 홍범구주를 은근히 배제시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단고를 통해 오행취수법은 중국의 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군왕검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 홍범사상의 연원과 더불어 고대 역사의 진실을 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환단곡에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년 동안 홍수가 일어나 그 재앙이 만민에게 미침으로 단군 왕검께서 태자 부르를 보내어 우나라 순임금과 약속하게 하시고 도산회의를 소집하셨다. 순임금이 사공 우를 보내어 우리의 오행취수법을 받아 취수에 성공하게 되었다. 아까 앞에서 잠시 살펴봤듯이 오행취수법은 단군왕검과 태자부로 그리고 도산회의가 서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중국 사람들 위주의 논리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불리한 기록은 뺐던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러니까 단군왕님이 이웃나라의 중국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원의 홍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태자부르를 도산으로 파견한 것입니다. 이 도산에서 태자부르는 순임금 밑에서 치수를 담당하는 관리했던 우에게 오행취수법 즉 홍범구조를 전수했습니다. 당시 우는 369배를 올리고 취수법이 적힌 금관옥첩을 받고서 삼가 천재의 아들의 명을 잘 받들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저는요, 그 한글 옆에 한자가 쓰는데요, 왜 하필이면 숫자가 369일까? 이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것도 분명히 천부경에 나오는 석삼국 무진번의 3 그리고 천부경 81자에 그 가운데 중앙에 6이 있습니다. 그리고 9라고 하는 것은 가로도 9줄, 세로도 9줄. 그래서 9 곱하기 9하면 81자로 이루어진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홍범사상의 연원은 1, 3, 6, 9의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주역과 홍범, 문왕과 무왕. 문왕과 무왕은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리고 기자. 문왕과 무왕은 지금 중국의 서북 쪽에서 동쪽으로 진격하려고 했던 중원에서 동방으로 나오려고 했던 문왕과 무왕. 그리고 원래 동방에 살았던 기자, 은나라, 즉 주나라와 은나라가 부딪히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보시면은 어떻게 홍범사상과 주역이 같은 동양 사상의 두 축임임에도 불구하고 결합되지 못했을까를 그들의 우리가 운말조초의 그 정치적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요 환단곡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색불로 단군 4년 기해 BC 1282년에 진조선이 천황의 측문을 전하였다. 그 측문에 말하기를 너희 사마는 위로 천신을 받들고 아래로 묵백성을 맞아 잘 교화라 하였다. 이로부터 예절과 의리
농사, 누에치기, 길쌈, 활쏘기 글자를 가르쳤다. 또 백성을 위하여 금팔조를 정했는데 그 내용은 8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서에 보면은 8조 금목 중에서 3종목만 남아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금 8조에 대해서는 환단국이 역주번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는 8조법을 보면은 단군조선의 법률과 당시의 사회상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범구조와 8조법을 보더라도 당시 단군조선은 국가의 경영체제를 갖춘 문화대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군조선은 문화를 중국의 우임금에게 전수하여 칠수를 할 수 있게 하고 홍범구조 속에 담겨있는 뛰어난 정신은 그대로 중국 문화의 자양분이 되었다라는 안견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 공안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공자의 후손으로 알려집니다. 한학자죠. 그 공안국이라는 사람은 홍은 대요, 범은 법야요, 언 천지대법이라고 이렇게 홍범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 우주의 기본 법칙을 밝힌 점에서 홍은 클대로, 법은 법칙으로 세상을 넓고도 넓고 한 그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그 규범범자 아홉 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해 놓은 것이 기자가 말했다라는 홍범 사상입니다. 자, 홍범구조는 천지입법을 9개의 범주 카테고리로 나누어 세상을 다스리는 이념이라는 뜻의 대경대법입니다. 오늘날 하술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범주라는 개념은 바로 홍범의 범과 구주의 주를 결합한 단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비록 서경의 기록을 보면은 홍범은 우임금에서 발단되었지만 그것은 시공과 생명이 흘러나오는 시원, 하늘 또는 상제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성의상학과 종교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자, 홍범구조를 잠시 9가지 조목을 살펴볼까요? 홍범구조는 한자로 원문은 65자입니다. 자, 첫째는 자연을 얘기하는 오행, 또 두 번째는 인간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오사,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얘기하는 팔정, 우리가 아까 8조 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8가지의 정치적 시행책을 얘기한 것이 여기에 기원된 것입니다. 자연의 순환에 기초한 역법, 그리고 5번째 인간 주체성 또는 군왕의 중도, 환급,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 규범을 얘기한 삼덕, 그리고 신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신의 명을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신탁에 개입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계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자연의 징조와 인간은 어떻게 감응할 것인가, 그 방법을 얘기하는 서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행운을 쫓지 말고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은 축일피흉이라고 그러죠. 길은 취하려고 하고 흉을 피하려고 하는 오복육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국가의 통치 이념, 자연의 입법을 바탕으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을 세운 것이 홍범구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행, 오사,
팔정, 오기, 황거. 아까 처음에 우리가 황건 유기라고 할 때 5번째는 황극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차로 가는 사람들은 황극 자체도 좋지만 세우다라고 할 때, 동사로서 세우다라고 할 때 건에 비중을 둬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점을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스리는 데는 삼덕을 쓰는 것이요. 6번째는 그리고 계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의 징조를 잘 파악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 구주와 이 구주와 문왕팔계들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2, 9, 4, 7, 5, 3, 6, 1, 8은요 낙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문왕팔계도입니다. 숫자의 구성을 보면 똑같아요.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2, 9, 4, 7, 5, 3. 그런데요, 낙서는 저런 팔계 형상을 하지 않고 또 문왕팔계도는 문왕이 그었다라고 하는 문왕팔계도는 낙서처럼 저런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낙서보다는 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낙서라고 왼쪽에 있는 낙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를 중점도로 다루는 학문이고 문왕팔계도는 공간의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단고기로 보면 역법의 변자체가 아주 상세하게 논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단고기는 낙서 위주로 보는 것이 제가 봐서는 정당하고 문왕팔계도는 공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국 문화는 문왕팔계 위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이 점이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가 다르다.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밀리고서부터 고려, 삼국시대 고려, 조선 현재까지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가지고 환단고기를 보니까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낙서를 중심으로 환단고기를 보면은 중국 문화와 다른 그런 문화적인 시각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자, 은말조처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부산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쪽에는 동유민족이 세웠던 그런 문화가 있었고 서쪽에서는 화합민족이 세웠다라고 그런 학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동유민족이 세운 은나라가 주나라에서 후퇴하는 정권 교체의 해체가 됩니다. 그때 낙서 중심의 홍범사상과 문왕팔계도 중심의 주역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는 정치적으로 동유민족이 약간 굽혀졌기 때문에 중국 민족의 주역이 지금까지도 우리 뇌를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공자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미자와 기자와 비간을 은나라에는 세 사람의 성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어 미자편에 보면은요. 또 공자가 미자의 후손이죠. 미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기자를 성인의 대열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부 선생은 문왕과 무왕보다도 기자를 더 시대적으로 앞선 위대한 성인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김일부 선생이 천부경을 알았겠을까요? 알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자를 앞세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저는 주역을 하다 보면은 저는 주역하고 정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인문학자라기보다는
인문학보다는 수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지화 명리계가 주역에 36번째에 있거든요. 36번째. 36번째 3과 아까 369배라고 있었잖아요. 왜 하필이면은 36번째 있을까? 그 3 더하기 6 하면 9예요. 아마 주역을 쓴 사람도 그런 수학적인 안배를 가지고 배열시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너무 논리의 비약일까요? 잠시 보겠습니다. 지화명리라고 하는 것은 흔히 주역학자들은 위에 것이 지, 땅지자, 밑에 것은 밝음을 상징하는 리입니다. 화입니다. 불은 밝잖아요. 땅속에 불이 들어있으니까 어둡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둡다. 그러니까 땅속에 불이 들어가니까. 근데요, 이것도 지화명리계를 해석할 때도 우리가 시중 서접에 나온 지화명리계 서적들을 보면 전부 문왕 중심으로 봐요. 문왕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우리 전통적인 그런 것 때문에 문왕 중심, 중국 사람들의 논리 중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지화명리, 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게 리자가 활궁자와 사람인자의 결합이잖아요. 동유민족은 활을 잘 쏜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들어갔던 광명을 앞으로 먼 시대 우리 후손들이 동이족의 그런 원형 문화를 밝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까? 큰일 납니까? 주역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주역을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입니다. 그 세 개가 있는 것은 땅을 상징하는 지고요. 그리고 가운데 양하고 또 떨어진 것이 있는 것, 그리고 양 있는 것을 리께라고 하는데, 지화 명리께라고 하는데요. 근데 보면은 해석할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순이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역의 방향을 취해요. 순형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땅으로 내려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순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은 죽을 때까지는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요. 왜? 하늘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스를 역자, 순할 순자. 자, 초에는 은말주초기에 만들어졌다는 주역에는 은말주초에 영웅들이 다 등장합니다. 백이숙제가 초에 있고, 문왕이 2호에 있고, 3회는 문왕은 유약하기 때문에 음인 2호로 배당을 하고, 무왕은 무력을 은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3회이고, 미자는 4회이고, 기자는 5회이고, 은나라를 망친 주왕은 상여입니다. 그죠? 2호와 주역을 볼 때는 2호와 5회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기자가 군왕의 위치, 천자의 위치는 기자가 5회에 있어요. 참 재밌죠? 우리가 보면은 중국 사람들도 그러면 자기네 논리에서 문왕을 5회에 두는데 기자를 2회에 넣어야 되는데 주역 자체는 기자가 오히려 배당이 돼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은나라 시대의 전통이 얼마만큼 강조되었는가. 그러니까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도 주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의 지혜를 기자에게서 물었던 것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역의 전통은 고대로부터 한민족의 원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자가 오해해요. 자, 잠시 한번 이거 볼까요?
오늘 기자가 오해에 배당되고 문항이 2회에 배당된다는 것만 보더라도 주역하는 사람도 저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이게 주역 원문에 있는 말이거든요. 이런 책들은 안기현 동도사님께서 쓰신 증산도의 진리에도 이 책이 나오는 것으로 이 문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전에 이르기를 밝은 것이 땅 속에 들어감이 명리이다. 안으로는 문명하고 밖으로는 유순해서 큰 어려움을 무릅쓰니 문항이 그러했다.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문항은 주왕에 의해서 주색 잡기에 빠졌던 주왕에 의해서 유력에 갇혀서 주역을 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무릅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해에 있는 기자는 어렵게 하고, 왜냐하면 자기 조카인 주왕이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간언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올바르게 어렵게 하고, 상황은 어렵더라도 올바르게 하면 이로움은 그 밝은 것을 금음으로 한다. 안으로는 어려우면서도 능히 그 뜻을 올바르게 하미니 기자가 그러했다. 자, 기자라는 사람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봉기자와 조선이라고 조선의 총독부로 임명한다로도 갈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기자는 변절자일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능을 올바로 했기 때문에 기자가 기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부경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선부경 원문을 한번 잠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림 좀 하나 보실까요? 자, 이게 채침이라는 사람인데요. 서전 서문을 쓴 채침인데요. 옆에는 뭐 채침이고 오른쪽이 채침의 묘소인데요. 저기 갔다 오신 분 얘기로는 아주 굉장히 명당이라고 합니다. 채침은 홍범을 그대로 수학으로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홍범은 채침은 홍범 한국 내편을 했는데요. 이게 천부경전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홍범 한국 내편은 낙서학입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그 책자의 편목이 그래요. 홍범 황곡도를 중심으로 구구원수도, 천원지방할 때 원이 있고요. 구구방수도, 천원지방할 때 방이 있고요. 전부 다 구구 80일이잖아요. 구구 행수도, 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구구 행수도, 구구 작수도, 적수도, 이렇게 홍범 사상을 수학으로 한 사람이 채침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볼까요? 천부경에 보더라도 제가 봐서는 채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경의 구조가 99, 8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가로 세로가 9고 가운데가 6이 있고 일시무실 석삼국 무진번 해서 1369에 놀리고 주역은 태극, 음양, 사상, 팔결에서 1248에 논리예요. 그러나 천부경은 139, 81의 논리입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엄연히 형식 논리가 달라요. 어떻게 해석하냐는 인문학적인 방식은 그들이 소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학으로는 주역은 1248이고 천부경은 139, 81의 논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6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천부경은 겉으로는 낙서가 80일로 움직이고 속으로는 일적십구에서 하도가 깔려있다라고 하는 베이스로, 그러니까 낙서가 작용이라고 한다면 하도는 본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천부경의 논리라고 합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천부경과 하도낙서의 입장에서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 관심이 있고 다음에
세계 개천문화대축제가 다시 열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천부경과 하도낙서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군안검의 국가통치법 홍범 사상에 대해 발표해 주신 양재하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